예, 후보자님 33년 법관 생활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재임용 3번 받으셨고요. 아마 법원장도 4년 하셨습니다. 저도 법관으로 21년 일했고 재임용도 2번 받았습니다. 지원장으로 2년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비추면 지금까지 후보자께서 답변한 수많은 말들이 믿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후보자 이력만으로는 후보자가 좋은 법관이라든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전혀 아니라는 게 법관 생활 21년 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적어도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도의 수준 높은 분을 가질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예. 대법원장에 대한 잣대가 대법관이나 법관에 대한 잣대가 다릅니다. 사법 정의의 최고봉이시잖아요. 잣대가 다르지요.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장관들하고 잣대가 같을 수 있습니까? 잣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셨는데 대통령의 일방적인 깜깜이 지명이거든요. 법관은 한 명 뽑을 때 법관 인사위원회에서 1년 정도 수많은 절차를 거치고 면접도 보고 시험도 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대법관을 있습니다. 뽑을 때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변호사, 법무부 장관, 대법관들이 추천을 받고 검증해서 복수의 후보를 올리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해서 국회에 보내거든요. 근데 대법원장은 일방적인 깜깜이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가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으로 적임자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증명 책임이 후보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 재판에서 증명 책임이 있는 사람이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누가 받습니까?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후보자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증명하셔야 됩니다. 감동을 주셔야지요. 이 엄혹한 정치 상황과 사법 상황에서 나는 전임자와 다르다. 그런데 전임자와 자꾸 비교하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시거나 그걸로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법원장의 덕목을 잠시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번 청문회 이끌어갈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나요? 예,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 덕목 10가지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라고 하나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양심에 따라. 세 번째, 독립하여로 나눠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제일 먼저 인권이지요.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을 최고 가치로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권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후보자가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이뤄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 법치입니다. 핵심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느냐고 그 핵심은 검찰 권력의 통제지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유무죄 판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끝으로는 책임지는 사법이 있습니다. 판사도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33년 재판한 걸 다 잘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그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어떤 책임을 졌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세 번째, 평등한 자유. 자유의 핵심은 평등한 자유에 있습니다. 남녀 간에 평등해야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약자, 시민, 서민들 다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런 판결을 했는지 따져봐야 되겠지요. 양심에 따라 양심의 형성 과정에 대한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우선 가능한 게 재산 부분입니다. 불로소득 감수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불로소득을 취하면 노력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우리 사회의 크나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불로소득을 취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세금 탈루 이런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도 곤란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녀 부분이요. 부모의 세습. 후보자가 아빠 찬스는 안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후보자의 동생도 판사하셨다가 변호사하셨다가 다시 판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후보자의 수많은 동창들 다 아빠 친구들 찬스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조건과 기회의 불평등,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조건도 불평등한데 기회도 불평등해요. 그 불평등함을 스스로가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관여 안 했다라고 피해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웃과 친구, 후보자가 누구 곁에서 살아왔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친하신지, 기득권자들과 친하신지, 수많은 언론인, 재벌, 기업가, 변호사와 친한지, 아니면 그 곁에 일반 시민들과 교류하고 사는지. 근데 현재 한남동에 거주하시는 거 보니까 일반 시민들 곁에 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독립하여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수호의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후보자 33년 법관 경력 동안 사법부가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법 파동이라는 게 2003년도와 2009년도에 있었고요. 사법농단이 2017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후보자가 사법수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은 믿지 않죠. 공정한 재판 부분입니다. 재판의 핵심인데 변호사 평가에서 공정성의 의심을 받고 계세요. 아래 보십시오. 행정능력 부분인데요. 내부의 직원들 평가에서도 재판권에 관여했다는 부분에서 하위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후보자의 말씀과는 배치됩니다. 또한 대법원장이라 하면 시대로부터도 독립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있어요. 소수자 인권 보호에 시기상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법원에서 가장 먼저 판결로서 앞서가야 되거든요.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데 아쉽게도 33년의 판결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판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10가지를 후보자가 다 충족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판사가 80점이라면 대법관은 85점, 대법원은 90점은 돼야겠지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당이 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각 항목에 90점은 넘으셔야 됩니다. 이틀 동안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은 후보자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앞으로 성실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그래도 제가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투렛 증후군 사건은 당시 시행령에도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을 제가 헌법 이론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장애인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1심 결론을 뒤집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그 후 장애인 복지법 자체가 제가 판결한 대로 개정되면서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평가에서 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외국에서 배운 법률 지식을 다 총동원하고 그동안 법조 선배들로부터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 능력이 부족한 탓이고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상 의원님. 다음.